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볼 발표는 백지은 선생님께서 해주실 친밀한 공부의 장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론 쓰는 백지은입니다. 미완의 초고 형태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냥 있는 걸 놓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족하면 그냥 부모 형제 그리고 뭐 결혼한 경우에는 자식 먼저 떠오르는데요. 대부분 다 그냥 가족하면 일단 먼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류의 공동체에 내가 이미 속해져 버린 이게 떠오르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거기에 선택한 어떤 관계가 반드시 끼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보니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준용하는 이런 규정을 보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이 말들이 다 포함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도 그래도 이 배우자라는 단어를 좀 그러니까 좀 유심히 바라보게 됐는데요. 결혼한 상대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을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자자가 아들 자자로 바뀌면 생물학이나 생리학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가 되는데 이게 생식작용에서 합체나 접합을 관계하는 생식세포라는 이제 전문 용어로 쓰인대요. 그렇다면 결국 난자 또는 정자인데요. 이 혈연 중심의 가족관념에서 이 핵심이 결혼이고 그게 이성끼리의 결합이고 생식적 결합이고 또 결혼으로 맺어진 한 쌍의 남녀가 합체나 접합을 해서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가 생겨나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 이런 게 가족이라는 단위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는데 원래 가족이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서 그냥 시민사회의 하나의 단위처럼 셈해지는 집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는 경로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은 주로 우린 이런 용어, 이런 뜻으로도 많이 가족이란 말을 쓰려고 하지요. 일정한 구성원들의 집단을 가리키거나 또 고정된 관계를 집단으로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맥락으로 봐도 지금 이 법에서 준용하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부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규정적으로 끈질기게 강고한 가족관념의 중심에 결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즉 이성의 부부의 탄생이라는 이 부득이한 결합 방식이 있다는 걸 부실하다 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지만 사실은 소통 매체로 이미 알려져 있는 이제 이 열정으로서의 사랑 이거 니클라스 루만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사회학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식이 된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는 게 더 우스울 것 같아 적지 않았는데요.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이런 이상적 의미론의 상징적 코드를 더 밀고 나간 게 결혼이라는 거. 그래서 이른바 낭만적 사랑이라는 역설적인 복합체의 산물을 통해 불안정한 정념과 불확실한 주관을 안정화, 제도화하는 사회 구조적 기능에 작용했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로 생성하고 결혼의 행복으로 이어가게만 하는 그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감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념일지도 모를 그것이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신화라고 얘기를 해도 근대의 개인주의적 정서를 확립한 새로운 주체성의 원리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근대의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섹슈얼리티하고 일원화된 개념이고 이것이 연애 결혼에 결부하고 부부 가족으로 묶어서 결국 사랑 결혼 가족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매 세대마다 이 핵가족이 새로 수립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지요. 근데 핵가족 체계에서 가족 형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이전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 극대화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전 시대에도 가문 간 결혼이 있었는데 전근대 신분제 사회의 가문 경제에서 가족이 집단 간 교환 계약이었다면 이제 근대 시민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개별성이 가정이라는 집단성을 매개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등극했고
근대 초기 무렵에 결혼이 개인의 일생을 보다 자유로운 해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던 측면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20세기 초반부터 그랬을 테고 사실 낭만적 사랑의 서사나 이런 거는 18세기 서구에서 이제 서구 소설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또 결혼의 개념이 이런 어떤 해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 지금 사랑, 결혼, 가족이라고 하는 통합구조에 전제되어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성과 사랑을 일치시켜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면 그 가족 유지에 필요한 친밀성이라는 것을 낭만적 사랑이 담당할 수 있고 이 친밀한 가족이 결국 친밀해야 아이를 낳고 가족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랑이라고 할 때는 이게 개인의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열정에서 출발한 거고 더구나 그게 섹슈얼리티하고 결합했을 때는 더 그 열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결혼의 동기이자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설명하는 소통의 코드 또는 행위의 양식이 되어서 즉 연애 결혼 뭐 자유로운 결혼 이렇게 돼서 그 결혼 생활의 그래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객관적 원리로 전화되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있다 보니 계속 했던 말을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성적인 열정의 요소들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이 낭만적 사랑이 성립되는 데에는 처음에 열정적 사랑이라고 할 때의 그 성적인 요소들을 끌어당기면서 다시 그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지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과 좀 단절하면서 사랑을 영원히 좀 실체로 이상화시켜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이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 안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을 떠안은 낭만적 사랑에서 사랑성의 일원화를 전제하면서도 성적인 격정을 가족이라는 성역에 안착시키려는 이 역설화의 과정, 이게 아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결혼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 이 괴리감이 있다 이런 걸 토로할 때 드러나는 바로 그런 모순일 텐데 이게 바로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또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각본 혹은 이데올로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역설에도 불구하고 연애 결혼과 부부의 사랑, 뭐 가족의 행복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통일하는 그 관념이 그건 이제 너무 지나버린 근대 시민사회의 핵가족 모델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통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하기도 하지만 한편 여전히 핵가족 모델을 지탱하고 있는 질긴 통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념은 근데 이게 그 통념이 옳기 때문에 그 통념에 맞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념에 부합하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더 완강하고 끈덕지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가 결혼했다. 낭만적 사랑으로. 그래서 부부가 됐다.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지한 서사로는 거의 우리의 진솔한 일상 속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결혼, 가정의 행복, 낭만적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결혼, 가족의 이 틀은 어떤 식으로 이게 통념으로 확인이 되는가를 좀 보자면 가령 이제 서수진의 골드러시라는 단편 짧은 작품인데요. 이건 호주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 7년차 부부 두 사람, 서인과 진우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기념으로 세리머니 하러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요. 근데 한 7년차 정도 된 이 부부는 서로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질려 있는 상태인 거.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계속 불화가 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어요, 서로. 근데 이 여행을 깰 수는 없어서 그냥 막 가고 있어요. 네, 이 둘도 물론 지금 결혼 7년 만에 이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 전에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할 만큼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결혼하는데 서로 사랑이 눈이 멀어서만은 아니었을 테지만 서로 이제 이국에서의
이민 생활을 해가는데 서로의 존재가 더 사랑을 부채질 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사랑에서 그 열정적 사랑이 낭만적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 역설의 과정을 겪어갔던 와중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둘은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는 뭐 서로 외로웠기도 하고 뭐 외도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들은 이 상태를 계속 견디면서 그래도 그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계속 견디고 있는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견뎠는지를 좀 짐작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가족관계, 유지될 수 없는 지금 부부관계에 이르렀지만 그 부분을 보면 14쪽의 아래쪽인데요. 진우는 서인에게 반지를 내밀며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에 서인에게 입을 맞춘 적도 없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아이를 보며 경탄한 적도 없었다. 예, 빛나는 순간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기다렸고 계속 그것 갖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우리 부부는 파탄 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금 인용한 이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에 갑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일 텐데 예. 이들이 지금 결혼 생활의 불행감에 대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낭만적으로 더 사랑했더라면 우리한테 이런 의식이나 이런 통념에 가까운 어떤 그런 행위들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럼 우리도 남들처럼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잘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 빛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파탄나는 거 너무 안타깝다. 좀 더 사랑할 수 없었을까? 뭐 둘이 결국 그 보완되지 못한 마음 이런 게 그런 게 어딨어. 낭만적 사랑 다시 나야라고 저는 늘 말하고 뭐 그러고 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게 역설적으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느낌. 결국 우리는 다들 뭔가 어떤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부에게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놀라운 일도 아닌데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게 무력해진 사태가. 근데 예, 이 도식이 결국 그러니까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이게 하나의 도식이 가족의 틀로 될 때 이 도식은 하나의 항이 희미해지면 사랑이 희미해지면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가 아니라 결혼 가족이라고 하는 다른 항들로 이 전체를 다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예, 뭐 그런 경향을 띠고 있어서 지금 제가 소개한 서인 진우 부부에게 이 가족의 도식, 사랑 결혼 가족의 도식에서 사랑이라는 항목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이들이 7년을 버티게 된 어떤 원리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친밀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로 이 가족을 계속 가능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결국 그런 어떤 이념으로 환상으로 네.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결혼 가족으로서의 통합을 지탱하는 사랑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양상의 결혼과 가족이 유지되는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건 정말 결혼한 가족이 잘 굴러가려면 그건 이러이러해야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른바 정상적인 결혼과 가족의 형태를 규범으로 제시하는데 요 사랑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컨대 사랑 결혼 가족의 통합 구조가 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 사회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사랑해서 살고 있는 친밀한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상성의 규범을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가족 관계를 규정하든 못하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가족적 관계의 표면과 이면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진짜 실제로 그런 가족은 별로 없다지만 그건 통념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그래야 더 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가정처럼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 결혼, 가족의 통합구조가 힘을 잃은 자리에서 낡은 가족관념을 해체하는 원심력을 통찰하는 데에
가족 공동체를 재구축하는 새로운 연결의 힘을 발견하는 데에 이 통념이 역설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지탱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항의 사랑과 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와해되는 지점, 그 부분이 부정되는 지점들에서 어떤 공동체가 드러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사랑, 결혼, 가족이라고 하는 도식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생성되고 있는지, 또 이 도식을 통념화해온 낭만적 사랑의 이념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다르게 전화되고 있는지, 또 조정된 도식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가족 구성의 원리는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최근에 소설들을 조금 몇 편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 또 보이는 부분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서수의 몸과 우리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 화자는 스스로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여자라고 하고 너는 여성이야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여성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커가면서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그만두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여자로 보이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로 패싱되죠. 이름은 유미지라는 인물인데요. 그러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어렵게 이런 자기 마음을 생각을 고백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 같은 사람의 몸은 룰이 없는데 그럼 더 전쟁터야. 이 유미지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입장에서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일단 성별을 선택해야지 되지. 지금 너 같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라고 계속 경고하죠. 물론 뭐 이제 경고해주는 사람은 그나마 위하는 친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예 뭐 듣지도 않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자기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듯이 주변인에게도 하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여자도 남자도 아닌 상태로 근데 너는 애인도 있잖아. 그 애인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애인하고 섹스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분이야? 넌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며? 그리고 계속 묻죠. 애인은 더 계속 집요하게 묻고요. 그러면 대답할 거는 너를 사랑하는 거하고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 같아.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만 그냥 남자인 너를 사랑하고 너랑 섹스도 해. 어떤 기분이냐고 자꾸 묻는데 그건 뭐 그냥 그런 기분이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상태로 섹스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한쪽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버린 건가?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요. 또 당연히 어떤 친구들은 너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는 낳아 키우고 싶다면서. 근데 너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뭐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그럼 너는 아내 역할이야? 남편 역할이야? 이렇게 물으면 사랑과 믿음을 전해주는 역할이지 가족의 역할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비지는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만드는데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냥 난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이 인물의 젠더 허물기와 관련해서 이 사랑, 결혼, 가족의 도식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통념은 특히나 이제 가족 역할극이라고 하는 이성의 가부장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 젠더의 개념을 수행하지 않고도 그녀는 사랑을 결혼과 가족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에게는 이 도식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경우보다. 역할극만 생각하지 않으면 역할극을 생각해도 나는 내 나름의 사랑과 믿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결혼생활 자체가 원래 역할극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성의 가부장제의 규범은 그런데 그 역할극에 충실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내로 살아가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엄마로 살아가는 건 희생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적 규범이라고 믿고 있는 그게 더 강제된 거라는 걸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의 가부장제 규범을 성과 사랑의 일원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미지가 이 인물이 더 오히려 결혼으로 통해 가족을 만들고 가족 재생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힘이 이성애적인 사랑성에만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걸 결국 그 결혼과 가족으로 이어지는 사랑성의 일치가
남성 여성으로 이분화된 성별의 결합이 아니고 그 결합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코드의 낭만적 사랑도 아니라는 거를 이 소설 몸과 우리들이라는 소설은 한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전체 다 그 씁니다체, 구어체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타인에게 자기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제 삶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겠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계속 자,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제 이해합니까? 당신은 저를 어떤 얼굴로 바라볼까요? 당신의 삶이 조금은 변할까요? 라고 화자가 자꾸 청자를 불러들이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대화가 결국 그냥 자기만 타인의 이해를 갈구하는 개별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좀 뭔가 고여있던 통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바꿔보려고 하는 말하자면 관계적 담론 같은 것으로 좀 이 고백체의 이야기가 열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성의 일원화를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랑성의 일원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런데 사랑, 결혼, 가족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번에는 결혼이 누락되어 있는 형태. 예. 그러나 결혼 누락된 형태로 사랑성의 일원화가 가족을 이루는 형태. 이런 거는 네, 김멜라 작가의 저녁놀이라는 소설을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설은 뭡니까 실리콘 딜도를 의인화해서 그 화자가 딜도가 화자가 되어서 이 레즈비언 커플의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통렬한 재미가 있는 소설인데 그건 그거고 그 부분이고 일단 이 두 커플이 함께 사는 커플의 먹고 사는 이야기라고 이 소설을 일단 볼 때 오늘은 뭐 해 먹고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걸 메뉴를 맨날 궁리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눈점 먹점 뭐 이런 애칭으로 부르는 이 커플은 지금 자립하고 독립해서 함께 지내는데 우린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라고 결심한 연인들입니다. 둘은 법적 부부가 될 수 없었겠죠. 아직 아니고 자녀 출산으로 혈연을 맺을 가능성도 적은 관계지만 좋은 요리 먹고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잘 살아보자. 우리 같이 계속 살아보자라고 이런 꿈을 매일 함께 꾸는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족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함께 사는 이 레즈비언 커플은 사랑, 결혼, 가족의 도식에서 결혼 항목이 삭제된 상태로 수립된 가족의 한 양태를 이색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에게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 딜도가 의인화된 그 화자는 레즈비언 커플인데 화자 자신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니 저것들이 섹스 없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들이 섹스에 등 돌리고 산다 이러면서 막 페니스 중심적인 섹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을 하지만 페니스 없는 그녀들의 성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 중 만지고 비비고 문지르는 것이 가장 높은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만큼 굉장히 향락적입니다. 네. 이들의 이 커플의 사랑은 매우 향락적이고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한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묘사들을 소설에서 보기가 드문데 귀한 묘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두 여자가 서로 관계하면서 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단단한 점들이 빙글빙글 돌며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활기차고 유쾌한 그런 묘사로 그 사랑과 성이 일치된 순간에 강력한 친밀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소설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처럼 사랑성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데 이거 물론 지금 이게 낭만적 사랑의 신화처럼 어느 순간에 그 지속이 그치게 될지에 대한 건 아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이성애 아닌 동성애인 경우에 이들의 친밀한 공거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 없이도 사랑성애의 일치라고 하는 이 친밀감이 정말 가족적 친밀함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현상은 이 서사가 얘기해 주는 건 사랑, 결혼, 가족의 통합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성의 가부장제 결혼 계약으로만 가족 재생산을 상상한다면 그 시각으로는 여자와 여자가 맺는 관계가 감히 질서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먹고 소화하고 잠자고 깨어나 일하는 이 여자들의 공거. 이거는 너무나 불완전한 연대 또는 비정상 가족 범주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지만 사실 그녀들로서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살기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남자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법적 결혼하고 신혼부부 대출 받고 그러면 우리도 좀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테니 그게 바꾸자고 법 개정 외쳐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편할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누락된 이들의 동성애적 일원화가 가족 자체를 더 단단하게 성립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의 재생산 메커니즘이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이성의 가부장제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가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재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지금 이들의 동성애적 식구제 요 비혼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재생산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사랑 성이 출산과 양육에 관여해서 공동체 확장한다는 게 이성의 가부장제 결혼이라면 이거와 대비적으로 약간 말을 만들자면 뭐 동성애 식구제 비혼 이런 말을 해보자면요. 이 연대에서 이 사랑성에 일어나는 출산과 양육이 아니라 쾌락, 돌봄, 뭐 식사 서로 요리해서 먹고 먹이고 보호, 반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속하는 재생산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낭만적 사랑의 역설의 과정을 조금 순화시켜서 가족 구성의 친밀성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동반자 관계 이런 것도 바로 이 관계에서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용어들이 동반자 관계 이런 용어들이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정치한 이야기가 뭐 각주로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급히 작성하느라 이런 부분은 대략 좀 생략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봐서 이런 부분도 채워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성과 사랑성의 일원화가 이 사랑 결혼 가족의 틀을 또 해체하는 또 다른 경우를 보자면 이거 네, 위수정의 아무도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부 생활 10계명 이런 거 어디서 쳐보면 당연히 막 나오는데요. 부부가 오래 잘 살려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부부는 서로 화내지도 말고 고함 지르지도 말고 사랑을 기억하고 흠잡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이거 엄격하게 준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근데 이게 결국 그 낭만적 사랑의 어떤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걸 증명하는 그런 계명일 텐데 그게 그러니까 사랑성의 일원화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이건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한국 소설사만 봐도 20년대에는 자유연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유연애로 결혼을 하자라고 막 그러니까 부모의 강권 아니라 각자 자기 주체적 결정으로 가족을 형성하자 막 이랬다면 딱 30년대만 돼도 자유연애를 막 주장했다간 가족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바로 깨지게 될 또 다른 자유연애로 가족이 해체될 지경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가족과 사랑이 결국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걸 이제 이미 뭐 100여 년 전부터 표면화된 건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뭐 90년대 여성서사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나온 일인데 지금 위수정의 최근작의 아무도라는 작품 보면 좀 섬세하게 잘 그려진 작품이라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남편이랑 11년 동안 같이 살았고 남편 성실하고 세심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잘 안다라고 할 만큼 매우 친밀한 사이고요. 근데 그녀의 마음에 어떤 다른 남자가 들어왔나 봅니다. 그 남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니까 그녀의 이 이상한 마음은 남자가 들어와 버렸어라고 하면서 하는 마음은 말도 안 되는 마음인 게 맞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마음이고요. 스스로도 그거 당연히 알아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날씨, 주식, 아파트, 살인사건, 불륜, 인간 같지도 않은 불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막 말하지요.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하고 하고 살지만 늘 제대로 된 말이라는 걸 할 마음은 자기에게 없는 것 같고 아니 말을 제대로 할 자신도 없고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여성은 이 시대에 가장 통상적으로 소통되는 사랑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은 사랑, 결혼, 가족의 통합구조에 기반한 말들로만 맺어져 있죠. 아가씨, 어머니, 외숙모, 올케 언니 이런 호칭이 당연하게 오가는 자리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마음, 사실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여기에 이 소설의 아주 가장
잘 묘사되는 건 갈증, 따끔, 어지러움, 뜨거움, 숨가쁨 막 이런 감각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 열렬함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 뭐 개 같은 욕망이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까? 그렇게 묘사되는 이 부분은 열정적 사랑의 의미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 그대로 그냥 이야기로 구체적인 인물의 입을 통해 구현한 것만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뭐 이거는 흐뭇하지만 예 이게 사람들은 다 너 그러면 더러운 꼴 볼 거라고 하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은 어떻게? 근데 이게 뭐 그게 어쨌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어째서 당신들은 삶이 짧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제가 인용해 놓은 부분 길게 이 부분이고요. 예, 그 21페이지에 그 두 번째 21페이지 맨 위에 문단이 열정으로서의 사랑에서 나온 그 열정적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도덕적 정당화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회 질서의 지속을 보증하는 것에 닻을 내릴 필요가 없는 열정적 사랑의 성격. 그 정당성의 근거는 삶의 짧음이고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잘 연결이 돼서 두 개를 한번 예, 마무리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아 봤습니다. 네. 이런 지금 제가 세 개의 소설 통해서 얘기한 거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 결혼, 가족의 틀이 친밀한 공거의 원리가 아닌 규범이 되고 마는 역설 뭐 또는 딜레마 예. 이런 거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근대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친밀성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요 뒷부분부터는 사실 시간이 이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라 그냥 막 적어 놓았는데 결혼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 아니라고요. 핵심이 아니라 모든 인간 집단이 결국 이런 둘이 어떤 가장 친밀한 사랑성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이 틀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부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성에 일어나 말고 그 부분에 사랑에 일어나 사랑에 흡수될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관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그러니까 사실 더 가장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 마지막인데 그 부분들 아까 소영 선생님도 뒷부분에 하고 싶었던 진짜 얘기를 다 못하셨다고 했듯이 저도 이 부분을 다 못한 부분인데 모든 인간 집단이 인간들만의 연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할 때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에 얽혀있는 다른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비인간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인간 비인간 연결 이런 말들이 하도 유행을 해서 또 약간 좀 그쪽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쪽으로 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류의 그 인간 사회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으로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저 사람 가족과 시댁과 이런 거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살림을 합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뭔가 다른 관계들 그게 살림이고 노동이고 돌봄이고 이제 다른 그런 연대의 많은 요소들하고 당연히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분석을 하면서 이게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힘을 잃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를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건드리지 끝나는데요. 시간이 꽤 됐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인용한 부분에서 이를테면 요게 이제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어릴 때 그냥 중학교 때 뭐 동창 정도의 인연만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그냥 친구처럼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몇 달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언제 뭐 섹스도 하고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살림을 합칩니다. 우리 그냥 합치자. 예,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던 두 인물이 이날이 그래서 같이 살림을 합쳐서 첫 이사를 한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거 하지 않았고요. 둘이 이제 살림 합쳐서 이사 온 첫날 오늘 말하자면 첫날 밤을 아직 앞둔 건데요. 이때 식탁을 세워봤는데 세 다리로 서는 듯 하다가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탁을 옆에 두고 두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런 기우뚱한 어떤 관계를 보면서 막 웃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지금 이 부분들이 이 두 커플이 같이 살림을 합친 날에
많은 막 어떤 것들로 좀 상징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막 연결되어 보이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막 옆에는 종이 상자, 포장 비닐 이런 걸로 막 어질러져 있고요. 식탁 옆에는 드라이버, 손걸레 막 이런 거 이제 막 서로 청소하고 이삿짐 옮기고 하다가 식탁에 안 넘어지는 걸 보고 둘이 껴안았어요. 이게 부부가 될 건데 우리 말로는 지금 예, 통념의 언어로는 신혼부부지만 이 두 사람 전에도 둘이 막 열렬히 사랑해서 너 아니면 못 살아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같이 안은 적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서서 껴안은 건 오늘이 처음. 예, 오늘 첫날 밤 되기 전에 아직 처음. 낯설고 새롭고 따뜻한 사랑의 느낌이 전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열정적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때로는 시시하고 때로는 끔찍했지만 죄다 망해버린 연애들. 그게 우리가 낭만적 사랑의 연애들이었을 텐데 그 각본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말고 저렴한 각본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이제부터 이 둘의 같이 하는 이들의 공거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 차라리 이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딩동 하면서 그때 음식이 도착하고요. 예, 음식과 함께하는 이름이어야 할 것 같아요. 둘만 있으면 아니고. 아니면 어쩌면 이건 농담일 수도 있고요. 농담 같은 이름일 텐데 그래서 이들은 친한 사이야 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려요. 지금 당장은. 거기에는 네, 뭐 아까 음식이 도착했잖아요. 음식, 식탁, 뭐 섬유유연제, 블루투스 스피커 뭐 아무거나 집에 있는 많은 살림살이들 그것들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 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뭐 연락 끊긴 친구한테도 연락도 해보고 또 옆집 사는 외국인 부부하고도 같이 연대를 맺고 뭐 하는 이런 좋은 친한 사이 시도를 하면서 이들은 지금 친한 사이 해버림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합니다. 예. 이 소설을 이 소설은 제가 좀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낯설고 새롭고 따뜻한 부부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사랑성의 일원화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게 통념이 되어버리고만 그 부실한 통념이 되어버리고만 시대에 그냥 소소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틀이 아닐까, 다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부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길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백지은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사랑과 성,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망 구도가 이성의 가부장제라는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죠. 그 사망 관계에서 여기저기 균열이 나는 소설들을 가져오셔서 가령 이서수의 어떤 논바이너리 인물이 그 통합 구조를 위반하면서도 성과 사랑 가족을 자기 안에서 통합시키는 발레라던가 김멜라 작가의 전형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도적인 어떤 문화적 지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성을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그리고 쾌락적으로 향유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또 보여주셨고요. 되게 흥미롭게도 마지막에 비인간을 잠시 언급해 주시면서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을 언급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그냥 사견은 뭔가 사랑과 성 어떤 구체적인 제도로 견인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강력한 어떤 표지들보다는 작지만 소박한 어떤 친밀함이 되게 소중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퀴어든 비퀴어든 인간 혹은 비인간 그런 존재자들 사이에서 표류하는 어떤 관계성들을 소설들이 여러 어떤 단단한 통합 구조가 아니라 그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어떤 힘들을 잘 포착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